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한 6분 동안 쉬셔야 되는데, 우리 권호희 괜찮습니다. 사장님, 권호희 사장님 저기 만취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쉬도록 하셔야 아닙니다. 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온라인 컨퍼런스 예, 10시간도 예. 하는데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은 권호익 사장님, 또 최수범 박사님, 권정호 사장님, 전작 전무님, 최병열 차장님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좀 분야별로 이렇게 했고요. 또 권호인 대표님도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권호익 사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권 사장님 계시죠? 권호익. 예, 네, 예. 예, 안강호 사장님 예, 잠시만 권 선생님 잠깐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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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예. 요즘에 잘 나가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뭐 잘 나가기는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아까 이제 주 화두가 조선, 해운, 물류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자, 너무나 다양한 그 주제에서 뭐 화두까지 많이 던져가지고, 실은 뭐 주워 담기 힘들 정도까지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다시 한번 세세히 다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뭐 초격자, 초시대, 초예측 그랬는데, 진짜 이 초자가 뭐 슈퍼인지 울트라인지 진짜 아마 예측이 진짜 힘듭니다.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기회가 지금 이제 보면 화면에 탈탄소화 전략이 떠 있는데 이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지금 보면 IMO 사무총장님도 이제 인기택 한국 분이시고 이번에 또 한국이 IMO 그 최상위 A그룹에 이사국이 11연속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산업부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IMO에서 가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연말부터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런던에 아마 사무국을 만들고 특히 그리스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순서와 기사지업체, 뭐 학회, 협회 여러 기관들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어내서 그 특히 그 탈탄소 그러니까 퓨처 퓨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만드는 표준이 뭐 조선소든 기기 장비든 이게 IMO고 세계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초격차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갑자기 강제가로 그러니까 스크랩이 좀 많아진다 그랬는데 실은 이제 2023년 1월 1일부로 EXI, CII가 좀 시행이 되면 결국 10년 이상 된 배 또는 뭐 15년 이상 된 배, 그러니까 15년만 되더라도 한 만척 이상이 떠 있는데 이 배들이 과연 스크랩이 될까 아니면 리트로핏을 할까 연료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신조가 되면 결국 한국의 3대 조선소와 그다음에 나머지 중형 3대 조선소들이 연간 지어도 300척 내지 500척일 텐데 이 만척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리트로핏으로 돌려가지고 이 기사제업체까지 살아남을 방도가 없을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한국에 열릴 텐데 그 안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을? 예, 아까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주 12월 4일 날 그 KR의 기술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마지막에 한참 동안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한국이 선도적으로 초격차로 밀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IMO에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된다든지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우리가 후진국에서 뒤따라오는 기술에 따라가야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라도 선도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많은 기술들이 IMO 표준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다행히도 문 장관님은 제가 옛날에 산자부에 있었을 때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하여튼 뭐 잘 그때부터 알았고 그 밑에 있는 저희 차관이나 이런 국장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산자부도 이제 다행히 잘 끼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스크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HGS 했을 때
스크라바하고 BWTS하고 LNG 리트로피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HF 설파 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선주들이 야, 캐펙스를 들어가더라도 그때 제가 그 스크라바를 요즘에는 이제 SCR 많이 하지만 스크라바를 리트로피트 할 때 사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진행을 시켰었거든요. 선박 설계부터 다 해가지고 풀 턴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싸게 준다 하더라도 400만 불에서 800만 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반가시우나 뭐 이런 디젤 값이 설박에서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애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뒤로 설파가압이 확 줄어들어 보니까 2019년도부터 발주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크라버 만들고 별짓 다 했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망한 거죠. 전 세계 다 망한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카타르가 저하고 44척의 LNG 저희 벙커링 베슬을 저희 LNG 탱커를 전부 다 LNG 듀얼필로 개조하자고 제가 6개월을 미팅을 하다 다녔거든요. 설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척당 2천만 불에서 5천만 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선박 있는 걸 굉장히 많은 걸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옛날 오래된 엔진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5년 10년 됐다 하더라도 옛날에 있는 엔진이나 많은 그 기관들이 선박의 기관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중형 엔진을 아예 개조하지 말고 바꾸는 게 별 차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세이본에서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기로 거의 결정되다가 자꾸 이제 그에 대해서 따지다 보고 또 탈탄소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뭐 그다음부터 계속 홀딩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이내에는 개조들이 나옵니다. 근데 5년 지난 것들은 개조가 안 나오고 최근에는 또 LNG 듀얼풀로 바꿨을 때 LNG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캐펙스의 오펙스가 다 증가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스크라바가 제가 설파갑이 250불까지 갔을 때는 페이백이 1.4년 였었는데 50불 딱 떨어지니까 2.3년, 4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LNG가 그때 당시에 7년이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7년.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 15년 이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일부 선주들은 하여튼 그걸 각오해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나 기자재나 이렇게 기자재도 사실은 지금 이제 다행히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FGS 같은 거 국산화해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국산화는 제일 안타까운 게 펌프라든지 모든 핵심 기자재를 다 국산화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국산화하고 다 외자 쏘잖아요. 저희들이 배를 몇 척을 못 내본 적이 있어요. 국산화 다 탑재했는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S450 다 썼는데 그 안에는 펌프 이런 걸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려 하니까 수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배가 막 40, 50일 지연돼서 엄청난 페널티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국산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국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지금 신조가 그러니까 스크라바 할 때도 사실 그때 한국에 조선소 내 그 슬롯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어서 스크라바 450척을 제가 턴키로 수주에다가 한국에 20척도 못했어요. 한국에서. 그 이유는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배 기다리고 뭐 옛날 그런 규제 뭐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 80%를 다 했는데요. 뭐 현대항공 것만 한국에서 했습니다. 좀 뭐 해수부하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한국에 굉장히 기자재 업체는 그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스크라브도 한국어 다 썼고 모든 선박 기자재 중국에서 하나도 안 만들고 한국에서 다 만들어 다 가져갔거든요. 배로 싣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또 하나의 세컨 제너레이션의
리트비트 사업이 굉장히 한국 기자재를 활성화시킬 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결국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 지금 아직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또 다른 사업도 이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나 가격 경쟁력을 확 낮추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뭐 사장님한테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지만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것만 사줘 할 게 아니라 제가 아시다시피 힘센 엔진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점유율 28% 가져가고 있고요. 경쟁력을 15% 20% 가져가고 있는 것도 하나 중에 하나가 로얄티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오늘 불행하게도 올해 탱크가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에서 유럽한테 준 로얄티가 2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리가 났는데요. 그랬는데 전부 다 저 엔진을 개발할 때부터 저는 99%를 다 국산화시켰거든요. 국산화시켜서 해서 지금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탈탄소에 따라서 엔진을 가장 먼저 만들고 먼저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런 자금과 자본을 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그룹은 요즘에 상생펀드를 만들었어요. 상생펀드를 만들어서 개발비나 이런 거는 다 대주고 뭐 법적 분쟁도 많으니까 IP를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국산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미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개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 척 정도만 개조 사업이 나오고요. 뭐 BWTS나 이런 거는 뭐 중국 순누이부터 시작해서 다 뭐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런 경쟁이 없고요. 진짜 이 탈탄소 EXI나 이 탈탄소 때문에 디카보니제이션 때문에 하는 개조들이 5년에서 저는 1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10년. 왜 그러냐면 LNG로 바꾸면 최소한도 25년, 3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중소기업에서 이런 협력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계속 만들어가면 기회는 언제든 온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현재는 중국 기자재들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사가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 예측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통제를 많이 하는 관점에서 한국도 통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중국에서 공장 가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뺏기니까 그건 안 되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핵심 기술이 절대 요즘에는 제가 어제 일본 오시마 조선소에서 15척의 FHSS를 공급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땡크하고 다. 근데 제가 이런 지에 거절했거든요. 나 돈 안 번다. 해준 이유가 뭐냐면 거기 관련된 모든 도면, 승인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다음에 선박 내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 판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한테 제가 욕 되게 먹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게 2, 3년 되면 한국이 계속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계속 망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잘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탈탄소 관련해서 이제 진행될 때 좀 개조하는 형식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문 박사님 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수문 박사님 계시죠?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면 권정호 사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 사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권정호입니다. 오늘 참 좋은 강의, 좋은 강의라기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선주되는 분들이 이 강좌만 이렇게 참고를 해도 상당히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강의였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초창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호기심에 최고 처음에 이제 그걸 샀었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2012년도인가 사서 30만 킬로를 이렇게 달렸었는데 30만 킬로를 딱 달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하이브리드 차를 탔을 때 이제 연비가 15km 나왔는데 그 동형급의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를 했을 때는 연비가 10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30만 킬로를 계산해 보니까는 약 이제 연료가 한 10,000리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1,300만 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차값은 또 이제 그때 보면 이제 1,000만 원 또 차이가 났거든요. 차이가 나고 나중에 이제 10만 킬로, 15만 킬로 정도 타고 나서 이제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 바꾸는데 한 300만 원 들었고 그래 봤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카펙스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제 비쌌으니까는 이제 카펙스로 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쌌고 나중에 오퍼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연료비가 적게 되니까는 나중에 상당히 이득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거의 비슷했든지 아니면은 그 1,000만 원 카펙스 들어간 거 이자까지 계산하면은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오히려 보통 그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를 운항했을 때가 더 경제적으로는 좋았던 그런 결론을 얻었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차를 운항하느냐 뭐 차를 뭐 진짜 8년 내에 한 뭐 50만 킬로 이상 탄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득일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자동차 하나를 운항하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주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선주들이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다른 면보다도 그때 그 한 5년 전인가 제가 그 현대 글로벌 서비스 이렇게 한 사장님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중소기업으로서는 조금 황당스러운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선박도 이제 병원에서 애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건강관리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제 배도 처음 만들어 가지고 폐선할 때까지 만든 조선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이미 이제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물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때는 나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11년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꿈꿨던 거를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이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많이 받았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상당히 이렇게 정착을 잘해서 이미 이제 그 거대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이제 100년 기업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저께도 제가 거제도에서 이렇게 자주 가는 초밥집이 있었는데 그 초밥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왜 문을 닫았나 보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거제도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그 아르바이트 할 학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조선소도 보면은 이렇게 배가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지금 그 육상 쪽에 플랜트 쪽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은 또 2배로 들어가고 이게 참 그 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스마트화라고 해서 그게 자동화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 스마트화하고 자동화를 상당히 좀 우리가 같이 보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좀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특히 또 해운업종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법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 있어도 그게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현대글로벌 서비스나 현대중공업 그 현대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그 중소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 안 대표님, 예, 회장님, 저기 이 그 화면 공유한 걸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에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 너무 적게 보여가지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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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예. 다들 많이 나타나서 예, 좋습니다. 예, 그 중소기업하고 좀 그 큰 현대중공업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는 실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기술이나 이게 그중에서 제일 오펙스에서 문제되는 게 자동차도 그렇지만 퓨얼셀이에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웨이트도 중량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수명도 굉장히 짧고 우리가 또 지금 이 인버터 기술에서 한국에 지금 가장 잘하는 인버터 기술이 그 전자회사의 저기 그겁니다. 저기 에, 세탁기 만드는 회사들 LG전자나 성전자 이런 데인데요. 선박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인버터 기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뭐 학교에서 애들 키워가지고 막 해서 이제 뭐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박에서 하이브리드는 AC/DC가 2개 다 동시에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야만 하이브리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DC야 뭐 대부분 다 쓰지만 그건 노멀하게 배가 달릴 때지만 만약에 배가 갑자기 뭐 황천길이다든지 이렇게 하면 엔진으로 바로 전환하든지 AC로 바로 전환해서 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직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인터넌스나 이런 데서 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수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짧아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선박 쪽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퓨얼셀 때문에 국내에 만드는 두산 퓨얼셀의 그 저기 협력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퓨얼셀을 하나 만드는 과정을 보고 나 배터리 안 사 이렇게 왔는데요. 껍데기만 한국에서 만들고 나머지 다 외국에 다 갖고 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국내에서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선박의 하이브리드 쓸 때는 지금 국내 거를 하긴 하지만 뭐 이제 저희는 SDI 거, 삼성 SDI 거하고 현대차 거를 좀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박에서 나중에 하이브리드 했을 때 캐펙스도 오펙스도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민간선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관공서는 많이 씁니다. 최근에 이제 뭐 탈탄소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이제 탈탄소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그걸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캐펙스 오펙스를 좀 다르다고 보고 또 제일 문제는 한방에서는 데드로스입니다. 데드로스. 퓨얼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ESS에 대한 그 장치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데드로스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2번째는 더 깊은 걸 아시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거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저는 그거를 전에부터 굉장히 그거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을 했었고 그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아까도 제가 그 로얄티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는 거는 제품을 안 만들고도 기술만 가지고도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HGS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내 것 같이 다 써요. 협력사를 다 내 것처럼 써요.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권호익 대표님 계시지만, 사장님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깊어졌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잘못 협력했다가는 맨날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18번을 재판받으러 다녔어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협력사들도 그거를 되게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파트너십을 만들면 내 거를 오히려 다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이제 겁나서 못하고 중소기업도 겁나서 못하고 권사장님처럼 권정호 사장님처럼 그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 조선소가 울산만 8,000명이 필요합니다. 거제도 해서 지금 한 25,000명이 필요합니다. 다. 근데 사람은 25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스마트화 자동화 하는데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화 자동화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동화 시킨다는 건 거기에 백그라운드는 다 스마트화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1993년도에 1989년도에 산접했던 중국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 마북연구소 2년 있다가 제가 공작기계 사업을 갑자기 중공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대형 공작기계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공작기계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라이센스 했다가 그 다음에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CNC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제가 7과학번인데 80년도에 제가 포트란을 배웠고요. 제가 삼복 컴퓨터 120만 원 주고 삼복 컴퓨터를 산 사람입니다. 그때 코볼 프로그램을 짰고요. 근데 그때 저희는 93년대 중국에 와서 CNC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모든 머신 툴은 뭐예요? 매뉴얼 했다고. 그 다음에 NC가 있어. 그 전에 NC가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도 공작기 요즘에 CNC면 전부 다 자동화되고 스마트화 다 되잖아요. 우리 공장 안에 있는 공작기계는 10대가 한 사람이 봐요. 다. 관제센터 모두 컨트롤하고 다 하고 프로그램하고 H 프로그램 짜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을 대비하는데 서비스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물류센터를 수백 명이 해야 됩니까? 물류센터 다 아웃소싱 다 했어요. HZ 물류센터. 아웃소싱도 있고 5명이 1조 5천억에 1년간 1조 5천억 움직여요. 5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뭐 프로그래머도 있고 시스템화도 있고 코드화도 있고 보험화도 있고 아까 WS, BMS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영업에서 언제 수주해서 하겠다고 계속 시스템상 넘어와요. 넘어오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 발주 다 해요. 사람 하나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할 사람도 없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가 임금 체계 개선한다고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의 권익 사장님도 되고 계셨으니까 대기업의 차장 3년 차가 몇 년 노는 자세 211 놉니다. 211.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다 임금 체계 다 바꿔버려가지고 수당도 다 없애버리고 노는 다 없애버려가지고 돈으로 다 줬는데요. 이번에 그거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대1로 사인하는 과정에서 다 X치더라고요. 왜 X치냐 했더니 돈은 다 주고 노는 날은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들고요. 저는 이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요즘에 젊은 애들 안 옵니다. 지금 이번에도 신입사원 400명 뽑았는데 생산 기술로 내려가는 애들이 40명도 안 왔습니다. 안 갑니다. 거기 가도 전부 다 양몽 입고 다니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거제도는 더 힘들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협업은 혼자 협업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공유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는 정말 협력사가 직원이 500명인데 협력사가 3,800개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엔진은 기본 기술 설계 자체로 다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PM들이 다 가까워져 있고 중국에 가면 배 한 척에 PM이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우나 삼성에서 이제 퇴직했거나 이런 분들 다 불러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면 다 만들어가지고 딱 가서 다 시켜요. 관리해요. 그러니까 걔들 일 다 잘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우리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토탈솔 글로벌 서비스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선주한테 이 배는 앞으로 사주가 선주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는 제가 주인입니다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앞으로 보세요. 모든 데이터를 다 관제센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든 배 정보는 다 관제센터에 있는 거지 사주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 배값을 평가하는데요. 그 센터에서 배값을 계산해서 이 배값은 지금까지 메인터너스 몇 번 했고 뭐 성능은 어떻고 연료비는 얼마나 다 계산이 딱 되니까 이 배값 150억이면 됩니다. 50억만 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배값 배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 방식의 그런 방식 가지고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익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권은희 대표님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물리공부, 법학 공부, 해사법 공부 이런 공부도 많이 했고 오죽하면 제가 회계학 공부도 했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같이 알아야 돼서 제가 이것도 정리해 드리는 이유도 이것도 이만큼 정리하는 것도 제가 이거 다 정리하면 시급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여기서 다 풀어헤치면 책이 아마 이만큼 될 겁니다. 이만큼. 김현수 회장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권종호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쫓아가서 하도록 만들어 볼 생각은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상생이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전달했고 네가 나한테 해달라고 했고 해준다고 했지. 이거 상생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며칠 가면 다 깨집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아까 제가 첫 장에 코로나하고 탈탄소가 미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보면서 이거 연애하는 것 같다. 이거 둘이. 두 놈이 똑같다 하는 짓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지의 제목을 아까 그렇게 코비드와 탈탄소의 미로이라고 썼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권종호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이나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핵심 멤버들한테 글로벌스의 핵심 멤버들한테는 성과급을 평균 450보면 걔들한테 1100%씩 줬습니다. 근데 1100% 주고 제가 빼낸 돈은 10,000%씩 빼놨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그런 마인드가 사장님부터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랑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할 사업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마스터가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
그쪽엔 얼마든지 아마 같이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오해는 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상생이 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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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대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최백열 차장님, 우리 네, FMC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신데, 예, 네, 그 안광원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 아이고 한국, 죄송합니다. 이거 네, 무슨 전공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한국의 조선 산업을 이끄시는 분이고, 또 확실히 지금 조선 산업이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고, 예전에도 대단하셨고, 지금도 대단하시고, 앞으로도 대단하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네, 많은 존경합니다. 네. 그, 저도 저도 조선 기술사긴 하거든요. 저도 조선 예, 산업의 수혜를 받는 한 사람 중에 한 예, 명이니까 감사함이 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LNG선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영국성급이라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예, 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한국 LNG선의 그 탁월함을 디지털로 담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예, 기술적인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 예,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저희가 좋은 게 아니고 한국 연구성급이 오히려 더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 연구성급이 뭐 퓨처십이라고 프로그램 한번 좀 미뤘다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잘 되고 있으신지 그 문제는 뭔지 앞으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저 안 대표님, 사장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죠. 여기 같은 비슷한 질문이라서 어, 이동욱 선생님, 지금 싱가포르예요, 이동욱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트넘 파트너즈에서 shipping 브로커로 맡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리신 질문을 그 네, 대표님에게 안 대표님에게 하시면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매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김인영 교수님 정말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안강현 사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에서 shipping 브로커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업계 내에서 특히 VLGC 시장 내에서 제일 큰 토픽이라고 하면은 EXI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30%에 대한 그 카본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에 있는 선박들이 이제 엔진 파워 리미터를 설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워를 줄여서 그 30%라는 그 저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에이밍이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표해 주신 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듯이 LPG 같은 경우는 LPG 듀얼 퓨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부터 이제 40%로 올라가고 2040년 50%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LPG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엔진 파워를 줄이거나 속력을 줄여서 해당 부분을 맞춰야 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던 여러 연료의 이제 섞음, 이게 믹스 퓨얼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효율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카본 캡처 시스템 혹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해당 방안들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원초적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엔진에 대한 엔진 파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400여 척에 대한 VLGC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신조가 들어간다고 하는 추후에 있는 뉴 디자인의 그 듀얼 퓨얼 VLGC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엔진 파워의 효율이 좋은 엔진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2040년까지 그 50% 저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달성이 가능한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일 대표님 제가 이동욱 대표님께
게 먼저 그 내용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EXI가 전 세계에 정말 화두입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안 생겼으면 내년부터 배 못 다니는 배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어차피 뭐 적자라니까 손실 보니까 안 다녀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만약에 EXI를 정말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선주들 만나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배를 5년 정도 갖다 팔아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드라이도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벙커링 저기 전기 그 뭐죠 그 화물 계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주로 많이 하시니까 뭐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5년 사용하고 팔을 걸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EXI를 여기까지만 10년 쓰면 10년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브로커 하시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신조도 내가 건조해서 그냥 화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렌트하고 말 건지 또 아니면 몇 년 쓰다가 팔 건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신조 스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조 스펙이. 그래서 맞습니다. 예,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그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월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그 기술 미팅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LPG 같은 어떤 선박이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EXI 기술로 해서는 5년 정도까지의 스펙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로드 리미테이션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주고 그거를 그 스펙에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오펙스 문제, 연료비 문제, 메인터넌스비 문제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선박이 거의 다 우리는 선박 설계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선박이든 자동차든 엔진의 연비는 우리 8,000rpm 정도 요즘에 12,000rpm까지 나오는데 자동차가 그 정도의 연비 스펙을 가지고 스펙을 하지 우리가 매일 쓰는 2,500rpm 가지고 스펙 안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박도 100% 쓰는 기준으로 해서 연비를 다 맞춰주지 튜닝을 해주지 우리가 쓰는 60, 70%안 맞춰준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튜닝을 하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튜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손대야 돼서 나중에 돈이 작게 들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배들을 얼마큼 사용할지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엔진 파워나 이 효율성 문제 높이는 거는 이미 엔진 메이커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튜닝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인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만 정해지면 그런 거는 이제 다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EXI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로드 리미테이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효율을 같이 보고 튜닝을 같이 가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연비도 오퍼레이션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또 이제 메탄 슬립이 또 발효가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탈탄소가 아니라 로드 리미테이션 하면 메탄 슬립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놓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우리 전문가들 많이 쓰니까 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대답은 거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엔진 기술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스트로크 엔진 이미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10년도에 저희들 다 개발했고요. 다 수없이 많이도 팔아먹었고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하면 그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국은 선박 기술이나 엔진 기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료가 바뀌든 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해외 선사들은 돈 받을 대로 끝까지 돈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예, 대표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회원이시고 전에도 또 발표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이대성 그 KSS 사장님 혹시 계신데 좀 그 선주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좀 결례가 아니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다행인 거는 뭐 우리 안광훈 사장님하고 저는 좀 각별하게 이런 비즈니스나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드리는 편인데 정말 다행인 건 저희가 현대중공업에서만 배를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외국에서 배를 줬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안 사장님이 자신 있게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솔루션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8척의 그 VLGC를 전부 현대중공업에서 발주를 했고 또 그 대부분의 엔진도 현대중공업의 엔진을 다 사용했고 모든 설비나 시스템도 현대중공업의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23년이 뭐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사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선가도 이미 뭐 과거에 대비 한 20% 이상씩 철판 가격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를 요소만 지속적으로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해서 화주들이 또 운임을 그렇게 20%씩 올려주는 뭐 그런 아주 착한 화주는 없고 뭐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그 불안함 이런 부분들도 또 물류에 굉장한 전 세계 물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우리 안 사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KR은 KR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뭐 수없이 많은 뭐 웨비나와 세미나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중구난방의 형태가 아니라 좀 관련되어 있는 산업, 그다음에 선사, 그다음에 클래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만이라도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국제 기구에서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힘이 응집되고 또 정보가 공유되고 방향성에서 누가 이익이냐라는 점보다는 앞으로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웨비나를 통해서 해운 업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김인현 교수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또 무보수로 매일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강의해 주시는 우리 안광훈 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패널들 이게 바로 저희 해운회사 해운업계가 또는 조선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툴이 생기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또 어떻게 보면 참여하신 많은 원로분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해양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이런 고민을 한다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해운이나 조선 산업 발전의 미랄이 되고 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역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모임에 약간의 비용이 이게 드는데 우리 저 KSS 해운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품 연구센터에 또 특별 회원으로 가입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 대표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또 대표님한테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전기선사들이 그 수익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HMM만 하더라도 금년에 한 5조 정도 그 순수익이 난다 그러고요. 그 지난번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 전기선사들이 5년에 벌
돈을 이번 금년에 9개월 만에 다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현금이 너무너무 많은 돈이 이제 쌓이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아까 배를 한 1,300척 뭐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컨테이너 선박은 500척이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선주들이 건조할 능력이 500척 100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럼 500척이면 5,000척 뭐 10배만 더 5,000척은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5,000척이 발주되면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운임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선주들이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선소도 그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 오늘 이제 강의하실 때 큰 그림으로 이제 물류 쪽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 선사들이 거기 많이 남아 있는 그 자금을 어디다가 좀 써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선박 건조라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어떤 방향으로 이 조선소가 그 더 번창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이걸 캐파를 딱 묶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좀 안정화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그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대상선이 이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벌은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선박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항을 안 하는 선박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요즘에 김밥 저녁에 지금 그 닭튀김하고 맥주를 하나 딱 시키면 배달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배달하니까 또 9시 넘으면 밥도 안 주니까 배달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갖다 줬거든요. 요즘에는 갖다 줄 사람도 없고 도시락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 받고 갖다 줘요. 그것도 요즘에는 뭐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죽 하나 시켜 먹었더니 죽값보다 배달료가 더 비쌌어요. 그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운 쪽에.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유럽으로 엔진을 하나 보내느라고 평소에 물류비에 6배를 주고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배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이 지금 저를 보는 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주나 이런 데 전기 항로에 지금 정확히 있는 물량이 있는 부분에서는 뭐 큰 배가 한 번에 가서 많이 싣고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갖다 주니까 거기서 이제 운임비를 워낙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컨테이너 비용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익은 영업이익은 5조를 벌었을지 몰라도 저는 경상이익을 얼마 벌었을까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주식값이 갑자기 튀다가 안 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현대상선 배도 다른 노선 뛰는 배는 동네마다 다 들여다니면서 물건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주들이 이렇게 뭐 KSS해운처럼 이렇게 전기 항로가 있고 다 이렇게 정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항상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같이 물동량 내 물건 안 갖다 줘 그러면 돈 주고 더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정말 물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물동량이 많은 거죠. 왜 그러면 운항하는 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해운선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많은 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내 돈을 더 주고 가지고 가는 거고 전 배가 다 돌아다닌다. 이게 오픈됐다. 코로나 아니야. 다 오픈됐다. 그럼 과연 현재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제가 뭐 이런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밖에서 식당에서 밥을 한 200일, 한 300일 먹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1년에 올해 다 합쳐서 50일도 안 갔거든요. 그러면 그 밥을 누가 다 먹었겠어요? 안 먹었다고요, 아무도.
그러면 누가 물건 샀겠냐고요. 그거 그릇 싸우려고 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시장 물동량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지만 물류를 지금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또 항만마다 인력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물류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오른 상태라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보고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상선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최적의 배를 만들어서 물론 현대상선이 만든 건 아니지만 배를 만들어서 운항을 했고 그게 정기선에 잘 투입됐고 코로나가 제일 확산되는 시기에 투입돼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다 했는데 아마 모든 부대 비용을 다 정리하고 나면 경상 이게 얼마가 될지는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배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옛날 같으면 진짜 배가 필요하다면 매일 와서 슬롯 빼달라고 할 겁니다. 옛날에 고노익 그 대표님도 기억나실 텐데 드릴십을 엄청나게 한국에서 많이 건조할 때 엔진 달라고 삼성중공업의 부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손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쳤죠. 그 다음에 연료가 지금 저희 뭐 하니까 배들 다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독박 쓰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지금 선주들이 과연 물동량을 보고 하는 거냐. 일부 선주는 지금 다른 데 투자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값싼 선박에 사실은 2019년, 20년, 21년도까지 그렇죠. 배값이 엄청나게 쌌지 않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지금 조선소가 뭐 수십 일씩, 수백 일씩 놀아야 되는 상황. 이렇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올해 사고 많이 쳐가지고 한 5개월을 놀았어요. 도쿠가. 5개월을 놀았어요. 그래도 배 건조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배가 그만큼 물량이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발주주는 선주사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는 투자 형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데는 요즘에 슬롯 달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덕분에 원래 조선 3사가 한 200억 불 정도를 올해 수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벼락치기 하는 바람에 현대중공업만 어제 기준으로 230억 불을 수주를 했어요. 대우, 삼성도 100억 불씩 했어요. 그럼 올해 400억 불을 넘게 했다는 거고 지금 도쿠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다 찼어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슬롯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뭐 돈 더 줄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너했어요. 최근에 중공업도 그런 거 이제 몇 척 수주를 했는데요. 엔진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공업 저희들이 캐파 풀로 해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여서 조선소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꼭 조선 3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뭐 K조선도 한진도 뭐 상강도 뭐 상강에서 요즘에 특선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함정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뭐 배는 얼마든지 주면 다 질 수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 배를 다 건조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걱정이 큽니다. 사람이 내년에 2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100명도 못 구했습니다. 외국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배 건조하다 말고 5시에 문 닫고 다 나갑니다. 젊은 애들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조선해양공학과 김현수 회장이 계시지만 조선해양공학과가 미달될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부산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저희 학장님하고 총장한테 내연기관 과정을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건조를 못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고노익 대표님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서 건조 기술이나 뭐 설계 기술이나 뭐 제조 기술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건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순수하게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 또 지금 최근에 조선 3사가 협업을 했고 또 저희 그룹에도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냐면 그룹사의 인력은 절대 뽑지 말 것, 그러니까 조선소의 인력을 절대 뽑지 말 것, 조선협력사 인력도 뽑지 말 것, 우리 그 기자재 협력사의 인력은 절대 경력사원으로 뽑지 말 것, 신입사원으로도 뽑지 말 것,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똑같아요. 부메랑이에요. 그쪽 사람 없으면 볼트 하나 없어서 우리 배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심각한 거지. 지금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만이 주면 다 건조합니다. 예,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작 그 전무님 계신데 전작 전무님. 죄송합니다. 이거 최병렬 대표님은 제가 별도로 궁금한 거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드려서. 오늘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 그렇게 할게요. 전작 대표님 계세요? 전작 전무님.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오늘 일단 저 안광훈 대표님 그 발표 토론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모임 저자 전문가 대화 우리 뭐 발전 방향이나 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혹시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또 안 대표님에게 또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